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모 씨의 DNA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건 가운데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과거 처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복역 중입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DNA 감정 오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개 사건 증거물에 대해서도 추가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에게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계속 연락 중이라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이틀간 내려졌던 전국 가축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됐습니다.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이 감염 경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21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과 미성년자 갑부가 147명인데 이들의 1인당 보유 자산은 평균 44억 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 17호 태풍 하파가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일요일 밤쯤 접근하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300에서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품에서 확보한 DNA를 분석한 결과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50대 이모 씨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을 밝히지 못한 연쇄 살인 사건 9개 가운데 지금까지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지 13년 만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확인된 건 모방범 소행으로 밝혀진 8차 사건을 뺀 9개 미제 사건 가운데 3건입니다. 지난 1987년 1월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18살 홍모양이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차. 이듬해 9월 역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52살 주부 안모 씨가 성폭행 후 살해돼 농수로에 버려진 7차. 1990년 11월 13살 여중생 김모양이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9차 사건으로 모두 현장 증거물에서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은 6개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DNA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추가로 나올지 또 다른 용의자가 드러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범행의 수법이 화성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을 토대로 계속 이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용의자 이모 씨가 수감돼 있는 부산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지 강도 높게 추궁했는데 이 씨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DNA 분석 결과와 다른 증거물들을 토대로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난 1994년 1월의 처제 살해 사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이모 씨는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살이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자 처제를 불러 범행한 겁니다. 이 씨의 집에서 약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씨는 약 25년 전 창고가 있던 바로 이곳에 살해한 처제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집 안에서 처제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는데 이 사건과 화성 사건의 잔혹한 수법이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모두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점, 유기된 시신이 스타킹이나 속옷 등 옷가지로 묶이거나 쌓여 있었던 점 등입니다. 또 처제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긴 했지만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점도 대부분 화성 사건 피해자의 사인과 유사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용의자 이모 씨는 앞서 보신 대로 충북 청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경찰에 붙잡혀 20년 넘게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럼 부산 교도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송성준 기자, 이 씨가 저질렀던 범행과 달리 그 안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는 이 씨가 꽤나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면서요?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 씨는 지난 199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4년째 이곳에서 무기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이 평범하게 지내왔다고 교도소 측은 밝혔습니다. 꾸준히 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시회에서 입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이 씨가 교정교화 과정을 잘 받아들여왔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로 현재 1급 모범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도관과 주변 수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놀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방금 송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됐다면은 앞으로는 용의자 이 씨를 좀 따로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예, 이 씨는 지금까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이른바 혼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안전 등을 이유로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가 1급 모범수였기 때문에 수용자 무기수가 아니라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이 씨에 대한 가석방은 검토한 바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도소에서 SBS 송선준입니다. 네, 정확히 33년 전 오늘인 19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날부터 화성에서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10대 소녀부터 70대 여성이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8년에 범행을 저질렀던, 그러니까 8번째 이 범행의 범인만 건거가 됐을 뿐 나머지 9건은 끝내 경찰이 풀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그 가운데 이 3개 사건에서 확보한 DNA가 용의자 이 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최신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당시에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품을 다시 감정해 봤더니 거기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진짜 범인이 밝혀진다면 다행이지만 조금 더 빨리 이 DNA 분석을 맡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 DNA 분석을 의뢰하게 된 건 분석 기법 발달 때문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과거 DNA 추출에 실패했던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보내 DNA 분석에 성공한 경험을 살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미제 사건 조사를 진행했는데 2005년 수원, 2011년 부천에서 각각 발생한 여성 피살 사건 증거품에서 용의자 DNA를 추출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2건의 첩보가 들어온 걸 계기로 DNA 분석을 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에 증거품을 보낸 지 20일도 안 돼 나온 건
첩보에서 지목한 인물이 아닌 정체 모를 DNA였습니다. 하지만 구속 피의자, 수영자 등의 정보가 담긴 DNA 신원 확인 정보 시스템으로 검색하자 곧바로 56살 이모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991년 마지막 10차 피해자 증거물을 일본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한 이후 28년간 단 한 차례도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수영자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2012년 이후 단 한 번만 확인해 봤더라도 최대 7년 빨리 용의자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국과수 측도 과학 수사가 본격화된 2000년대부터는 DNA 분석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밝혀 분석 기술보다 뒤늦은 의뢰 시점이 문제였음을 내비쳤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라도 풀리긴 했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용의자 이 씨가 진짜 범인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건데 그럼 그 전에 이 씨를 찾아낼 방법은 없었던 건지 배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15일 DNA 분석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달 만에 3개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냈습니다. 9차, 7차 사건은 여성 보정 속옷에서, 5차 사건은 관련 증거물 4점에서 용의자의 DNA를 찾아냈습니다. 증거물이 오래돼 애를 먹긴 했지만 검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3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생리 활성 물질이 다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그런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보관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 그다음에 미량의 DNA이지만 저희들이 분석 가능한 양이 되었었고 2006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DNA 분석 의뢰만 했다면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도 DNA 분석은 가능했겠지만 용의자를 찾아내진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당국이 용의자 이모 씨의 DNA를 확보한 시점은 처제 살해로 형이 확정된 1995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DNA법 시행으로 구속 피의자, 수영자 등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건 지난 2012년이어서 2006년 이전에 이 씨의 DNA를 확보했다 해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설명입니다. 다만 15년 전 또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던 걸 눈여겨보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4년 한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화성사건 진범이 잡히지 않는 건 중형을 받고 교도소에 숨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쓴 걸로 알려졌는데 이에 차관에 비슷한 범죄로 붙잡힌 수감자를 대상으로 DNA 비교를 해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용의자 이 씨는 충북 청주에서 지냈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용의선상에서 빠져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 경기도 화성에 이 씨의 주소지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다은 기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용의자 이 씨의 이 주소지가 화성에 있었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용의자 이모 씨의 주소지 이력을 파악해봤더니 이 씨는 1980년 7월 이 당시 화성시 태안면 진안리로 이사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1993년 충북 청주로 이사를 갈 때까지 계속 화성에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사건 현장 부근에서 살았던 겁니다. 특히 2차, 6차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 씨가 살았던 바로 진안리였고 10건의 사건 가운데 7건의 피해자 시신이 주거지였던 그 태안읍 안에서 발견이 돼서 실제 범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점만, 그러니까 주소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빨리 경찰이 확인했더라도 그럼 이 씨를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지금 이 7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 근처 이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곳에서 불과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씨가 살았던 겁니다. 이 경찰은 7차 사건 당시에 이 범인이 이곳에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버스 기사가 신발과 바지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던 용의자를 기억을 해내서 이를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용의자를 20분 거리에 두고도 33년간 잡지
잡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경찰은 이제 9개 사건 가운데 3가지 사건에서 나온 증거품의 DNA가 이 씨 것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6건에서 이제 DNA를 찾아서 이 씨 것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네요. 네, 경찰은 나머지 사건 DNA 분석과 함께 이 다른 증거 자료 조사도 함께해서 범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진실 규명은 하겠다는 건데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들부터 당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1991년 대구에서 소년 5명이 실종됐다가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같은 해 서울 강남에서 이형호 군이 유괴돼 살해된 이른바 그놈 목소리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민감용 경찰청장은 내일 개구리 소년 암매장 유골 발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 뜻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과거에 수사했었던 한 경찰은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인 이모 씨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자, 이걸 두고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56살 이모 씨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지난 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 당시 재판 기록에도 O형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파악한 범인 혈액형은 다릅니다. 수사 기록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과 혈흔 등을 분석한 결과 B형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번에 특정한 용의자가 진범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액은 오염됐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피해자와 용의자의 혈액형이 섞이는 등 증거물이 오염된 상태일 수 있어 초기 판단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혈액형 논란과 관계없이 DNA 분석으로 용의자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DNA가 확인된 경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왜 B형을 특정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증거 효력이 떨어진다며 이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 1980년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2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연극과 또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듯이 수많은 경찰이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끈질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시간을 강민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33년 전인 19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의 한 목초밭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을 보고 버스를 타러 가던 20대 여성,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여성까지 1986년에만 총 4명의 여성이 무참히 희생됐고 다음 해인 1987년에도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범인의 공통된 범죄 수법은 피해자의 스타킹 등 의류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것. 경기지방경찰청 단위로 수사가 확대되고 전국의 베테랑 형사들도 투입됐습니다. 남성들 사진을 전부 다가 찍어가지고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돌리면서 계속 봤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지만 1년여 뒤 7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990년 10대 여학생, 1991년 60대 여성까지 10명의 희생자가 나올 동안 해결된 건 모방 범죄였던 8번째 사건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수사에 무너졌기 때문에 또다시 범행을 했구나. 수사는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고 결국 10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만료됐습니다. 처벌을 못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못하더라도 저희는 꼭 잡아야죠. 국민 앞에 얼굴 보여드려야죠. 그게 저희 임무죠.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특정됐다는 소식에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하승균 선배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 우리 이제 드디어 한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참 눈물께나 흘렸습니다. 희생자 10명 중 3명의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호락호락 자백을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 못할 이거 증거 능력이야.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본다면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30여 년간 붙어있던 미제 사건의 딱지를 완전히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다음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서 오늘 나온 수사 속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원경 기자,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이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돼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정경심 교수는 딸 관련 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등 여러 의혹의 핵심에 있죠. 구체적인 관여 정황들이 최근 속속 드러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 검찰 조사를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에는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서 때론 비공개 통로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 딸의 조사 때가 이런 경우였죠.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조사 때는 정상적인 이동 경로, 그러니까 현관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이고 대중에 이미 많이 알려진 점 등이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요. 소환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재직 중인 동양대에 건강을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내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던데 이건 역시 검찰 개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에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검찰 조직 문화 개선책 등을 마련할 때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내일 오전 의정부지검의 방문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자리에는 평검사들 위주로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지검도 여러 곳 방문할 계획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이번 일이 불거지자 출국을 했다가 최근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외국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해외 도피 중이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당시 일부 통화가 녹음됐는데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코링크 PE 관계자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될까 걱정하자 조 씨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 정도만 증인으로 채택되고 당신은 채택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말대로 이 관계자는 증인 신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전인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오해를 살까 봐 조카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조 씨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와 연락한 적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PE가 검찰 압수수색 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처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떤 자료? 한 코링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처남 정모 씨 관련 서류를 지우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면서 삭제해야 할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 모두 삭제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료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와 함께 남아있는 코링크 내부 자료를 토대로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이렇게 세 학교에서 조국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전직 또 현직 교수들도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은 조국 청산, 적폐 청산. 연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 장관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같은 시간 고려대에서도 네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입학처를 향해 조 장관 딸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이제 권력과 비리에 맞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허가 취소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네 번째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새 학교 집회는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과 졸업생들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오전엔 전현직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서를 공개한 뒤 일주일 동안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명단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년 전 미국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또 훼손됐습니다. 누군가 검은 펜으로 소녀상에 심하게 낙서를 하고 목 부분엔 형틀을 연상시키는 플라스틱도 끼워 놓은 건데 감시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머리까지 후드를 뒤집어 쓴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검정 마커를 꺼내 소녀상에 낙서를 합니다. 이어 소녀상 목에 뭔가를 씌워놓고 주변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소녀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낙서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목에는 봉건시대 죄인의 형틀을 연상시키는 플라스틱 물체가 씌워져 있고 손 위엔 과자로 보이는 시뻘건 물체가 쌓여 있습니다. 낙서가 많이 되어 있었고 할머니 소녀상 손 위에 뭐 좀 이물질 같은 게 음식인지 꽃인지 으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봐서 정말 화가 나고 너무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현지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구를 미리 준비해와 소녀상을 훼손한 점으로 미루어 우발적이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Well, we're always open to the idea that anything could be a hate crime. Our investigation continues, and we'll see if we can identify a suspect, and then we can identify what the motive may have been.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당한 건 올 들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글렌데일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투자자들이 원금을 크게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외 금리 파생 금융 상품 DLF에 대해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4~5% 정도 수익을 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이 급증하는 아주 위험한 상품입니다. 오늘 가장 앞서서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 DLF 상품은 손실률이 60.1%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1억 원을 맡긴 사람이 6천만 원을 날렸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이 은행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이게 무슨 사기꾼 집단이지. 이것만 상품한 거 일반인들한테 파냐고. 독일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를 판 우리은행 지점에 투자자 30여 명이 몰려갔습니다. 11월까지 만기가 연달아 오는데
첫날인 오늘 손실률은 60.1%, 투자 원금 131억 원 중 78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집 사려고 10년간 모은 돈을 투자한 이 여성은 원금도 내 집 마련의 꿈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평상시 거래를 했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SBS가 입수한 은행 직원과의 전화 녹취엔 판매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좀 분명히 해주세요. 설명이 어찌 보면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위험 고지에 대한 준비가 본사 차원에서 부족했던 것으로도 나옵니다. 손실 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상품을 제가 처음 파는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 본점 말만 믿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제 잘못이. 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조만간 배상 비율 등을 논의할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3분의 2 정도는 30세 이하 자산가들인데 이들의 평균 자산이 44억 원에 이릅니다. 손영은 기자입니다. 기업 사주 A씨는 회사를 아들의 자산 증식에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우선 회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A씨 아들에게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현금 자산만 고스란히 아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의 대물림에 기업을 악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세법망을 피한 터널링 등을 통해 기업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빼돌린 자금을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유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조사 대상 가운데는 30세 이하가 147명이나 되는데 5살 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데도 1인당 평균 44억 원의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전달받거나 미술품이나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기업이나 부모 자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개인 치부에 유용된 사례라며 악의적 탈루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사흘 전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운전자 신원을 밝혀냈는데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용의자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입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한 아이가 도로에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아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밖에서 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래서 놀래서 나왔더니 이미 아기는 저기 쓰러져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난 16일 낮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8살 장모군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장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부산의 한 공단에 사고 차량인 대포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피의자가 아이를 치고 갔던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부서져 있고 당시의 사고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은 다행히 사흘 만에 의식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입니다. 경찰이 뺑소니 차량의 행적을 추적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운전자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하루 전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운전자는 1년 전 한 달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카자흐스탄인 21살 A씨. 장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뺑소니범을 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외교부와의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일본 방사능 문제를 파헤치는 SBS의 연속 보도. 오늘부터는 저희가 일본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방사선량 수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 박세용, 이경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값은 후쿠시마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올해 4월 측정값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지역의 방사선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믿어도 될지 방사선량 측정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가 준비해간 측정기로 방사선량을 재봤습니다. 토양 방사능 제거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0.29가 나옵니다. 이번엔 측정기를 바닥 가까이 대봤더니 오히려 0.15까지 떨어집니다. 원래는 땅에 가까이 갈수록 수치가 높아져야 하지만 일본이 측정기를 30cm 두께의 시멘트 바닥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방사선량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시멘트 아래쪽에 방사능 오염이 있더라도 그 오염된 곳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그 시멘트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서 흡수가 되니까 측정치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시멘트가 없는 곳,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봤습니다. 토양 방사능 제거 권고 수준인 0.23을 훨씬 넘어서 0.5 가까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측정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흙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량을 재면 이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기를 바닥에 갖다 대면요,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공식 데이터가 1이라면 흙바닥에서는 2, 그리고 좀 더 떨어진 주변 야산 흙에서는 3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설치한 측정기들은 아예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있거나 아니면 흙이 거의 안 보이는 시멘트 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측정기 주변의 세슘이 빗물에 잘 씻겨 나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측정값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트라이애슬론 종목 중 수영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시범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수질오염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곳 해변 200m 정도를 쭉 걸어왔습니다. 물이 확실히 탁해 보이기도 하고 화장실 냄새랄까요? 악취도 조금 났습니다. 문제는 방사능입니다. 선수들이 직접 헤엄칠 물인데 과연 안전한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만 해저토의 방사성 물질 세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해상청 공식 자료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듬해인 2012년 정점을 찍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만 따지면 킬로그램당 17에서 36 베크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사고 전 3, 4 베크렐 수준이던 도쿄만 세슘이 한때 최고 66 베크렐까지 올라갔었다며 이제는 도쿄만 세슘이 회복에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 보도는 다릅니다. 도쿄신문은 간토 가쿠인 대학교와 주기적으로 세슘량을 측정,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449 베크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건 측정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청은 해안에서 10km 넘게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서, 현지 언론과 대학은 해안 가까이에서 측정했습니다. 실제 수영 경기는 해안 가까이에서 진행됩니다. 방사선량 측정 장소와 방법에 대한 의문점들을 일본 정부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공개된 방사선량 측정값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농가 이후에는 추가로 의심 신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점은 다행인데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먼저 김영래 기자입니다. 돼지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도축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된 지 48시간이 지나 전국 돼지 농가와 축산시설에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도축장과 경매장, 육가공시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발병 지역인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이 3주간 금지됩니다. 약좀 먹다. 우리 집에도 이제 안 나타나야 되겠지만 모르는 거보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도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연천의 발병 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농장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곳의 돼지들도 전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기존 500m에서 발병 농가 주변 3km까지 확대해 모두 15,000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에서는 뭐 더 할 수도 없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다 한다고 했어요. 감염 경로는 여전히 우리무중입니다. 파주와 연천 발병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모두 북한 접경 지역이고 강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는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하구 등 북한과 연결된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라는 점도 무섭지만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워낙 강해서 과거 유럽에서도 이 병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다시 돼지를 키우기까지는 3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농민들 걱정이 더 큽니다. 이 소식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구제역으로 양돈 농가 대부분이 돼지를 살처분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몇 달 이후부터 정상화됐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덮친 지금의 공포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끝난 거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라면 내가 잡겠어. 밤새도록. 근데 보이지도 않아, 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저항성이 강해 돼지가 죽은 뒤에도 쉽게 사멸되지 않습니다. 햄내에서는 140일 이상도 견딜 수 있고 혈액 속에서는 온도 조건에 따라서 18개월까지 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냉동육에서는 3년 넘게 살아남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사멸을 확인하고 다시 돼지를 키우려면 구제역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돼지를 새로 키워 출하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3년이 훌쩍 넘기 때문에 사실상 농장을 접는 것과 다름없다고 농민들은 호소합니다.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3년 동안 하면 거의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먹고 살아. 유럽도 돼지 열병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회복되려면 농장도 구제역보다는 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업계가 붕괴될 그런 위험성도 있다. 국내 양돈 산업 규모는 약 8조 원. 방역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방역 초기 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태풍 링윙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7호 태풍 타파가 남해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와 남부, 영동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17호 태풍 타파입니다. 아직은 약한 소형 태풍이지만 점차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바다가 따뜻해 에너지가 충분하고 상층에도 소용돌이가 있는 등 발달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과 제주도 남동쪽 바다를 지나 일요일 밤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지날 때까지도 강한 힘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면서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 태풍 진로와 가까운 제주도, 남부지방, 동해안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지리산,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최고 300에서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순간 최대 시속 150km에 가까운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4에서 9m의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올 들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6번째 태풍인데 태풍이 1년에 6개나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SBS 공항진입니다.
1960, 70년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국가가 운영했던 이른바 소년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지원책 등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증언 대회를 열고 가족 있는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과 폭행에 시달렸고 많은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시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기존 설계안을 포함한 모든 안에 대해 사업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소통 부족 지적과 함께 행정안전부 등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